눈길을 사로잡는 거대한 장비 AS-9 헌츠맨은 제3여단의 새로운 포병 시스템입니다. 매우 큰 향상이며 잠재적 적국에 대해 사거리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 장비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내부는 대포라기보다 우주선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기술적 도약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4일 호주 남부의 포트 웨이크필드 시험장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바로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 공장에서 생산된 호주판 K9 AS-9 헌츠맨의 첫 실사격 순간이 포착된 것인데요. 이를 현장에서 지켜보던 호주 육군 고위 관계자들과 현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AS-9의 압도적인 유용에 싱글벙글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단순히 신형 무기 하나 도입한 듯한 느낌이 아닌 감개무량하다는 반응을 내고 있는데, 이는 AS-9의 첫 사격이 곧 그동안 기형적인 포병 구조를 안고 가야 했던 호주 육군 포병의 잔혹사를 종지부 찍는 순간이자 인도태평양 정세와 중국의 남중국해 침략 야욕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 첫 실사격 뒤에 어떤 거대한 반전이 숨어 있는지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Let's get it.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대륙 국가인 호주, 경제력, 군사력 모두 글로벌 최상권인 나라이지만 AS-9이 첫 생산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자주포는 무려 0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호주 육군 포병의 주력은 미국산 M777 155mm 견인포였는데요. 물론 온갖 전장을 다 누비고 다닌 무시할 수 없는 노장으로 티타늄 설계에 무게가 단 4톤에 불과해 지누크 헬기에 대롱대롱 매달아 오지에 툭 떨어뜨려 놓고 쏘기에는 이만한 무기가 없긴 합니다. 중동의 사막이나 아프가니스탄 바위산에서 테러리스트를 잡을 때는 이 가벼운 견인포로 재미를 아주 많이 보기도 했죠. 게다가 호주군은 환경적 특성상 견인포를 어쩔 수 없이 고수해왔습니다. 우리 땅은 너무 넓고 도로는 없으니 기름 많이 먹고 정비하기 까다로운 무거운 자주포는 필요 없고 오히려 헬기로 가벼운 견인포를 신속하게 나르는 게 최고다 라며 견인포 체제를 추구해왔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실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호주군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었는데, 현대 정규전에서 포를 쏘는 순간 적의 대대적인 대포병 레이더와 자살 드론이 단 몇 분 만에 발사 위치에 좌표를 따내고 그 자리에 수십 발의 반격탄을 쏟아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M777 견인포는 트럭에서 포 분리하고 땅에 고정하고 조준경을 보며 수동으로 방열하는 데만 한 세월이 걸리는지라 포 다 쏘고 도망치려고 해도 병사들이 맨몸으로 다시 들어 포를 접고 트럭 뒤에 매달아야 하죠. 적의 반격탄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장갑판 하나 없는 맨몸의 견인포 병사들은 그야말로 가장 손쉬운 타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격차를 뛰어넘기 위해 호주가 선택한 AS-9 헌츠맨, 이 녀석은 탄생하자마자 전세계 자주포 역사상 사상 최고의 스펙을 갖춘 괴물로 등극하게 됩니다. 현재 전세계에 깔린 K9 계열 자주포만 무려 2,400문이 넘어가는데, 단언컨대 그 수많은 K9 중에서도 호주의 AS-9이 가장 압도적이고 화려한 풀옵션 스펙을 자랑하죠. 호주군의 까다로운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한화가 자랑하는 방산 신기술과 글로벌 최첨단 장갑 기술들이 대거 최초로 탑재되었는데요. 에어컨과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는 기본에 측면 방어력을 기존 K9의 나토 레벨 2에서 스테낙 4569 레벨 3로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했습니다. 30m 코앞에서 날아오는 7.61mm 기관총 철갑탄까지 튕겨내는 무지막지한 떡장갑을 두른 거죠. 여기에 머리 위로 떨어지는 대전차 자탄을 막기 위해 상부 방어력도 극대화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플라산에 고무 돌기형 비대칭 용입 장갑을 교차 적용하는 신의 한 수를 두게 되는데, 자탄이 상부에 격돌하는 순간 기폭 메커니즘을 통째로 교란해 자체를 보호하는 최첨단 기술이죠. 하이라이트는 하부 지뢰 방어인데요. 자주포 역사상 최초로 6kg급 항공 살포식 지뢰를 방어할 수 있는 나토 레벨 2 수준의 지뢰 방어 능력도 갖췄습니다. 원래 K9 같은 평명형 궤도 차량은 하부 포갑 분산이 극도로 어려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금속과 세라믹, 고무 복합재를 융합한 볼트 체결식 경량 지뢰 방어 키트를 독자 개발해서 바닥에 깔아버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호주가 원하는 이 미친 스펙들을 다 때려넣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바로 차량의 최종 무게가 기존 K9보다 5톤이나 무거워진 52톤으로 치솟아버렸죠. 특히 호주 국방부가 기갑 차량의 무게에 대해 아주 지독한 노이로제와 발작 버튼을 가지고 있는 군대라는 점에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4년 전 호주 육군이 독일제 복서 차륜형 장갑차를 들여왔을 때 여기에 호주군 취향대로 무거운 랜스 포탑을 올리고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까지 주렁주렁 달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죠. 무게가 차량 한 개를 추가해버리면서 하부 구동계와 서스펜션이 도저히 버티지 못했고, 결국 미사일 장착 프로젝트 자체가 통째로 꼬이면서 호주 국방부
안전부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기 하나 잘 굴려보려다 무게의 저주에 걸려 거액을 날릴 뻔한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주포라는 녀석이 장갑차보다 훨씬 무거운 52톤이라니 호주 군부 내부에서는 또다시 복서 장갑차 사태가 터지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방사는 이 52톤의 저주를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하게 해결해내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K9 차체가 가진 압도적인 안전성과 정신나간 설계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K9 차체의 대단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지금처럼 K9이 완성본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기 훨씬 전인 2014년 폴란드는 자신들의 신형 크랩 자주포를 만들다가 포탑의 무게를 차체가 버티지 못해 반동 제어 실패는 물론 균열이 가고 퍼지는 대재앙을 겪고 있었죠. 그때 폴란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해결 방안을 알아보던 중 전격적으로 수입해간 게 바로 한국의 K9 차체만 따로 떼어낸 플랫폼이었습니다. 영국제 무거운 AS-90 포탑을 얹고도 아무런 문제없이 야지를 시속 70km로 날아다니며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장까지 지배해버린 그 마법의 차체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 괴물같은 내구성이 이번 호주 AS9에서도 다시 한번 완벽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STX 엔진이 내구성을 극한으로 다듬은 1000마력급 파워팩과 S&T 다이나믹스가 독자 개발해낸 순수 한국산 X1100 5A 자동 변속기 그리고 지면의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유압식 현수장치 콤보가 결합하니 52톤짜리 거구가 거친 호주 황무지를 마치 고급 세단처럼 부드럽고 맹렬하게 기동하면서 그 깐깐한 호주군이 시행한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하는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뛰어난 건 알겠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아니 그래도 호주는 접경국이 없는 사면인 바다인 섬나라가 아닌가? 저 무겁고 거대한 궤도형 자주포를 대체 무슨 수로 바다 건너로 나르고 어디다 쓰겠다는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공군 수송기 C-17에는 이 무거운 AS9이 한 번에 딱 한 대밖에 안 들어갑니다. 수송기로 감질나게 날아서는 전면전 수준의 포병 부대를 전개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 호주 육군의 독단적이면서도 허를 찌르는 반전 교리가 숨어 있습니다. 호주는 역사적으로 자국 본토 안에서 전쟁을 치른 적이 거의 없는데요. 그들의 주력 전략은 언제나 동맹국과 함께 바다 건너 해외로 나가서 싸우는 원정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호주가 최근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 바로 중국의 남중국해 및 남태평양 도서지역 요새화와 진출이죠. 만약 태평양의 징검다리 같은 섬들이 중국의 수중에 떨어지면 호주의 해상 물류망과 안보 라인은 통째로 목이 졸리게 됩니다. 이에 호주군은 이 바다 위의 전쟁을 위해 공군 수송기 대신 해군 대형 상륙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호주 해군은 웬만한 항공모함 체급에 맞먹는 약 3만 톤의 캔버라급 대형 강습 상륙함을 2대나 보유하고 있죠. 이 배들은 거대한 지하 가판을 가지고 있어서 52톤짜리 AS9 자주포와 AS-10 탄약 운반차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캔버라급의 중장비 가판 순수 면적은 약 1410제곱미터인데다 웰덱 공간까지 전부 중장비 적재용 가판으로 전환하면 가용 면적이 약 2400제곱미터로 길이 12m, 폭 3.4m인 AS9을 최대 58대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군사작전에서는 차량을 테트리스 하듯 딱 붙여서 싣지 않고 보통 전체 공간의 70%만 실제 적재 공간으로 잡기에 상륙함 한 대의 포병 전력을 최대로 꽉 채운다면 AS9 자주포 24대, AS-10 탄약 운반차 12대, 지휘 차량 등을 합쳐 총 36대에서 40대 수준의 한 개 포병연대 완편 전력을 통째로 집어넣는 것이 현실적인 최대 수송 수치가 되겠죠. 그러므로 호주에게 AS9은 땅에서 굴리는 일반적인 자주포가 아니라 배에 실려 전세계 바다를 건너가 적의 숨통을 끊는 원정형 기습 해안포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집트가 방어용 해안포로 K9을 사용한다면 호주는 공격용 해안포로 사용하게 되는 격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지금 호주 현지 반응은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뜨거운데요. 20년 격차를 한방에 업그레이드, 그간 뒤처진 포병의 중요성을 되찾고 심지어 적 심장에 강력한 타격을 꽂는 게임 체인저인데 그걸 자기 손으로 조립해서 자기 땅에서 찍어내니 좋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실제로 연일 언론에서 국방 혁신의 아이콘으로 데스투피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거대한 장비. AS-9 헌치맨은 제3여단의 새로운 포병 시스템입니다. 이 자주포는 대구경 포탄을 정밀하게 발사하며 사거리는 최대 40km에 달합니다. 매우 큰 향상이며 잠재적 적국에 대해 사거리 우위를 제공합니다. 시속 60km로 주행할 수 있으며 승무원들은 장갑차 내부에서 더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완전히 보호받은 상태로 운용할 수 있어 소화기 사격이나 잠재적인 대포병 사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헌츠맨은 강력하게 타격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사격 후 다시 기동하는데 한 6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사격 후의 포병은 적이 반격을 시도하는 대포병 사격에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더 빠르게 이동할수록 적의 포탄이 떨어지는 지점에 머물지 않게 되므로 실제로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헌츠맨의 첫 비행 시험은 현재 타운즈빌 야전 훈련장에서 진행 중인 서던 자카루 훈련을 통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4연대는 향후 총 18대의 차량을 운용하게 됩니다. 이 장비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내부는 대포라기보다 우주선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기술적 도약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파카판에서 AS9 헌츠맨 자주포의 첫 실전 배치를 위한 첫 번째 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06부대 전체 병력이 훈련에 참여하여 차량 운전, 장전, 그리고 임무 수행을 위한 포탑 조준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AS9 헌츠맨은 자주포입니다. 기본적으로 궤도형 장갑차 위에 포를 얹은 형태라고 할 수 있죠. M27과는 다르지만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차이점은 기동성과 생존성입니다. 그런데 호주의 분위기가 뜨거워질수록 그 모습을 지켜보는 중국 군부는 그야말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호주가 이 무기를 가지고 펼칠 남중국해 기습 타격 시나리오가 자신들의 목을 정확히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군도에 미스치프 암초와 같은 산호초에 흙을 부어 거대한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방공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장거리 레이더를 빽빽하게 깔아 요새화해 두었습니다. 서방 지형의 전투기나 군함이 근처에 접근조차 못하게 막는 일명 A2AD 전략인데요. 하지만 호주군이 AS9을 들고 오면서 이 요새화 전략에 거대한 치명타가 생겼습니다. 미스치프 암초에서 남서쪽으로 고작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라이복 암초를 기점으로 펼쳐질 비밀 시나리오 때문인데요. 평소 라이복 암초는 만조 때 바다에 가라앉는 황량한 산호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물이 빠지는 간조 타이밍이 되면 넓고 평평한 산호초 안반이 위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 해병대와 호주가 합작한 최신 교리인 EABO로 히트앤런 기습 포격 전술의 거점이 됩니다. 물이 빠진 짧은 간조 타이밍에 상륙해 방어가 불가능한 포탄 샤워를 수십 발 쏟아붓고 물이 차오르기 전에 귀신같이 배 타고 도망치는 이 지옥같은 게릴라 포병 전술 앞에서는 중국의 물량 공세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중국 군부가 괜히 발칵 뒤집힌 게 아닙니다. AS9은 바퀴가 아니라 무한궤도 차량인데요. 넓은 궤도가 무게를 분산해주기 때문에 물이 빠진 간조 시기에 넓고 평평한 산호초 안반이라면 충분히 기동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자주포들이 자리를 잡고 포신을 미스치프 암초를 향해 정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 채 안 되죠. 여기서 AS9이 쏘는 무기는 155mm GPS 유도포탄 M982 엑스칼리버와 하나가 완성한 신형 사거리 연장탄입니다. 특히 사거리 연장탄은 최대 사거리가 54km 이상에 달하는데 라이복 암초에서 미스치프 암초까지의 거리가 35km 내외이므로 사거리 마진이 무려 14km나 남는 포격 스위스팟이 형성됩니다. 중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인공섬 주변에도 불과 수십 킬로미터 밖에 수십 개의 섬들이 촘촘하게 박혀있죠. 이 거리에서 자주포 내부에 사격 통제 컴퓨터가 버튼 하나로 정밀 유도 신호를 입력하면 포탄들이 하늘로 날아가 중국 인공섬 요새의 핵심 심장부인 대형 레이더 안테나와 미사일 발사대, 활주로 등을 정확하게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함 미사일은 덩치가 커서 중국 군함의 방공 미사일이나 기관포에 걸려 요격당할 확률이 있지만 시속 마하의 속도로 가차없이 내리꽂히는 수십 발의 155mm 포탄은 현존하는 그 어떤 중국 군함의 방공 시스템으로도 요격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새롭게 떠오른 EABO라는 거대한 판에서 호주 육군의 AS9 헌츠맨은 작전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미친 작전이 실현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바로 한국산 장갑차 AS21
레드백이 될 예정입니다. 호주군이 최전방 거점에 기습 상륙했을 때 중국군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특수부대를 상륙시키거나 자살 드론을 보내 호주군 포병 진지를 기습하려 할 때 그들을 전면에서 억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만들어 호주에 수출한 세계 최고의 장갑차 레드백입니다. 무엇보다 이 둘의 조합이 가진 시너지가 가히 사기적이라는 건데요. 바퀴가 달린 차륜형 장갑차들은 태평양 섬들의 거친 뻘밭이나 모래사장에서 바퀴가 빠져 고립되기 쉽지만 AS9과 레드백은 둘 다 강력한 궤도를 장착한 헤비급 형제들입니다. 게다가 두 차량은 엔진 계열과 구동계 부품의 상당수를 공유하기 때문에 보급이 극도로 제한되는 외딴섬 작전에서 부품을 서로 돌려 써가며 정비할 수 있는 군수 지원의 엄청난 강점까지 가지게 됩니다. 즉 중국 함대와 인공섬 요새를 두들겨 패는 호주형 EABO 전략을 한국산 기가 플랫폼을 통해 완벽하게 완성해낸 것이죠. 과거 호주 포병은 돈만 많이 먹고 쓸모없다며 20년 동안 자주포 한 대 없이 견인포만 굴리던 외로운 방산의 변두리 약자였습니다. 기술과 환경의 한계에 묶여 실용성은 없이 눈치만 보던 보직이었는데요. 한국도 6.25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고 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해 오늘날 포병 민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피나는 노력이 있었듯 이 두 국가가 보여준 오늘의 반전 스토리는 그야말로 가장 완벽한 역전극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해 매섭게 겨누고 있는 K9 썬더의 포시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방산의 기술 독립 선언이자 호주 육군의 위대한 부활을 알리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되고 있죠. 오늘의 한 줄평, 자다가 춘둥 소리에 잠들 시진핑이면 개추.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